내용 핵심 정리됐다는 요 파일 가지고 일단 보도록 하죠. 응? 음, 이 문제가 뭐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전이라고 해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가가 빌릴 가짜, 가정하다 할 때 가짜예요. 그래서 그냥 가짜 전기 정도로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문 형식으로 기술했는데 어, 열전이라는 역사세에 전의 형식을 땄다. 이거는 돈을 의인화했어요. 그리고 돈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또 공방전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공방전은 엽전에 뚫린 네모난 구멍을 가리키는 말로 엽전을 의인하여 그 내력과 흥망을 보여주면서 재물을 탐으로 경계하라고 말한다. 이게 주제의식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공방이라는 인물은 의인화된 인물은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으며 오직 자기 이익을 쫓는 인물.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오직 이해득식만 했다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해와 감상 뭐 부분 꼭 안 읽어도 돼요. 여기 지금 공방의 가계, 가계는 집안 내력입니다. 집안의 내력을 소개하고 그다음 그 행적들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신이 평가. 공방의 이중성. 겉은 등으로 착해온 속은 뭐가 나서 악한 표리부동한 인물로서 나오고요. 성품은 임기응변을 잘하고 잘났든 못났든 관계하지 않고 다 사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구조예요. 내력, 행적, 그리고 평가. 요 작가의 평가, 요게 작가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본문에 여러분들 교과서 실려 있는 내용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 없어.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하고 관직, 매간매직하고 자, 공방의 존재, 돈의 존재가 어, 나라를 그르침으로 공방을 없애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글입니다. 여기 이게 어휘풀이랑 이런 게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됐고요. 어, 아마 요 부분이 학교에서 실려 있었을 겁니다.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한다. 요 부분이 작가의 평가. 황만건으로 따지면 묘비명에서 나타나는 작가의식, 주제가 나타나죠. 이 작품은 전주의 작가 시점인데 이건 예, 여기에서 그런데 묘비명 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민씨가 적은 글이죠. 어쨌든 그런 걸 알아두시고 여기서 부정적 인물로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밖에 사귐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어긋난다. 어제도 얘기했었죠. 경계밖에 사귐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방은 경계밖에 사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경계밖의 사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학교 국어에서 나온 거. 어디 있지?
여기는 뭐 그닥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내용이. 워낙 옛날 글이어서 어려운 용어는 있지만 학교에 인용된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질그릇이나 우리가 여기 부분을 알아둡시다. 산농공상 중에 공이 기술과 관련 있는 거죠. 대장장이. 농은 농업, 상업이 바로 돈, 장사를 통해서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편한 것으로 봤어요. 여기에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은 바로 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업공상 중에 공. 자, 곡식을 못이 천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오는 농업을 벌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뭐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맨 끝에 해당되는 산업공상 중에 장사, 상해 해서 농사에 방해했다. 그래서 이 글쓴이의 가치관은 농사의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장사,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서의 직업은 상에 해당하는 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정도만 여기서 봐주시고 문제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가볍게. 이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체에 해당하는 문제를 실어놓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뒤에 답을 잘 보면서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운전 한입 운전 한입으로 가볼까요? 잠시만요. 운전 한입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축하.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그닥 없네요. 프란츠 카프카 본문이 제대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운전 한입은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자, 이걸로 합시다. 음, 자, 보죠. 내가 상해에서 본 일이다. 수필입니다. 이번에 시험범에 들어가는 수필이 뭐가 있나? 연어가? 딱히 없네. 자,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에요. 그의 체험을 고백적으로 쓴 글입니다. 보통 수필은 사색적으로 차분하게 자기 독백체로 쓰는데 여기는 소설처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소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번 보죠. 8번이래 늙은 거지 하나가 전장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1원짜리 은전 한 잎을 내놓으면서 1원짜리 은전 한 잎. 항상하지만 이 돈이 못 쓰는 것이나 아닌지 좀 보아주십시오. 이 전장은 일종의 은행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그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과 같이 전장 앞 전장 사람 입을 쳐다본다. 전장 주인은 거지를 문고리 내려보다가 돈을 두들겨 보고 줬소 하고 내어준다. 그는 줬소라는 말에 기쁜 얼굴로 돈을 봐서 가슴 깊이 집어넣고 절을 몇 번이나 하며 간다. 현지형 취재로 써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화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얼마를 가더니 또 다른 전장을 찾아 들어갔다. 못 믿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품새에 손을 넣고 한참 끌어 그늘을 내며 이것이 정말 은으로 만든 돈이올까? 하고 묻는다. 전장 주인도 또 다른 전장 주인이죠.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 돈을 어디서 훔쳤어? 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 어디로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뭐 도와줄 만한 분이 없나? 더. 어서 돌아주십시오. 거지는 손을 내밀었다. 전장사는 웃으면서 줬소 하고 던져주었다.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뭐예요? 진짜인 거죠. 자, 이거 훔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떨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누가 떨어뜨리겠냐고. 큰 돈인 거예요, 은전한님. 이런 짤이 황망이 다급히 달아난다. 뒤로 흘끔흘끔 돌아보며 얼마를 허덕이며 달아나더니 저런 거 우두산다. 서서 그 은전이 빠지지 않았나 만져보는 것이다. 그 은전에 대한 애착이 있어. 거친 손가락이 누더기 위로 그 손 돈을 줄 때 그는 다시 웃는다. 그리고 또 얼마를 걸어가다가 어떤 골목상으로 찾아 들어가더니 벽돌담 밑에 쪼그려있는 돈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그래서 돈을 은전한 잎을 아주 애지중지하는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내가 가까이 선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디까? 누가 많이 이렇게 구걸할 때 돈을 많이 줬냐는 거야.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뺏어가지 않소.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얻은 것도.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 받아본 적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백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자, 나는 한 푼 한 푼 모아서 얻은 돈에서 몇 잎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잎을 각전잎과 바꿨고 각전잎은 돈의 좀 단위가 높은 단위인 것 같아요. 동전에 대해서 각전, 각전에 대해서 은전 이렇게 들어가나 봐. 그렇습니다. 1억 1을 6번 겨우 이 귀한 다양 한 푼. 이게 은전 한 잎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돈을 얻느라 6달이 걸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감격의 눈물이죠.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무얼 하려고 했더니 그냥 그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요 멘트가 진짜 죽이는 멘트인데요. 음, 그래서 대양은 중국 화폐, 여기선 은전을 가리킵니다. 각전은 좀 단위가 큰 돈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뭐보다는 작은, 은전보다는 작은. 이 사람은 그래서 대단히 뺏길까 봐 애지중지하면서 이 돈 한 개, 은전 한 잎을 마지막 가지려고 했던 이런 모습에서
마지막 요 줄. 주제의식을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 맹목적 욕망. 아니, 굳이 은전 한 입, 그동안 모았던 돈이나 은전 한 입이나 똑같은 건데 꼭 은전 한 입으로 바꿨어야 됐느냐? 어,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맹목적인 집착과 소유욕, 뭐 이런 정도를 마지막 요 멘트 하나로 강렬하게 드러내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음, 자기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니가. 이 대화를 읽고 마지막 누구? 거지가 하는 말, 이 말을 듣고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음, 소설처럼 대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반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대화로 끝내면서 어떤 여운을 주면서 끝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거지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죠. 자, 1번 문제 잠깐만 볼까요? 이 글에 나타난 거지의 삶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겁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죠. 전장 사람 의시하는 것으로 보아 속이 좁은 사람 아니에요. 거지의 삶. 대양 한편에 눈물 흘리는 것으로 정이 많다. 정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것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거죠. 소유 강하게 보이나 삶의 가치에 매우 현명한 아닙니다. 같은 값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구별합니다. 할 줄 알아요. 성취감이 강하나 맹목적으로 사물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이거죠. 이때 성취가 뭐예요? 6개월이나 걸려서 운전 한 집을 만드는 그 과정. 그 표현상의 특징 같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요. 한편의 꽁트처럼 긴밀하게 짜여있다. 꽁트는 일종의 짧은 연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결한 문장 길지 않습니다. 속도감 있는 전개 보여주고 있고요. 대화 형식으로 이해를 이끌면서 그때 극적인 것은 드라마틱한 거, 연극적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적절해요. 반어와 과장, 익사스러운 표현, 풍자, 반어나 과장 이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1, 2, 3 알아두시고 이야기의 결말을 여유 있게 처리하여 독자의 상상과 판단을 기대한다. 아마 은전한 잎을 배운 게 공방전이랑 같이 엮어서 배웠다면 이 글에서 은전한 잎은 누구에 의해서 거지에서 대단히 소중하고 이런 부분들로 드러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또 시험 문제가 또 좀 그래. 이 글을 소설의 시점으로 본다면 가장 상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주인공은 누구? 거지.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3번의 답은 자, 관찰자인 나가 등장인물의 얘기를 답이 2번이겠네요. 왜냐면 2번도 관찰자 시점을 얘기하지만 나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또 표현성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해보죠. 현재형 사용의 독자 마치 직접 목표하는 효과, 현장감을 드러냅니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흥미롭게 형상화하여 전하고 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체험이에요. 이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이라는 것은
허구죠, 허구. 상상. 소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줄거리 같은 서사의 형식을 긴밀하게 구성했다. 서사는 이야기, 스토리. 수필인데 사건을 다룬 것처럼 소설 같은 느낌이 진짜. 쓸데없는 말이 생략된 결말 구조. 대화로 끝나면서 연을 남기고 대화체를 직접 사용해서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이 정도 문제. 사자성어 뭐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프란츠 카프카 아닌가? 잠깐만 기다려봐. 슬픈 위기표에게 슬픈 위기표는 안 받았네. 일단 프란츠 카프카 가보죠. 뭐가 낫겠니? 잠시만요. 문제가 많긴 한데. 음, 봅시다. 프란츠 카프카. 이건가? 되게 실험주의적인 작품이죠. 메뉴판 하나 보여줍니다. 아마 어느 카페에 커피 메뉴판 같아요. 제일 싼 게 프란츠 카프카라고 얘기합니다. 800원짜리 커피래요.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서. 자, 여기 있는 메뉴판의 이름들은 바로 뭡니까? 작가이자 유명한 철학가이자 등의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이 뭐가 매겨져 있어요? 가격표가 매겨져 있죠. 자, 현대사에서 이들이 가진 어떤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로 전락해서 정신적 가치가 외면당하는 외면당하는 그 다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 얘기죠. 왜 미친 제자예요? 이건 반어적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미친 건 아니죠. 그런데 시를 공부한다는 건 이제는 뭡니까? 이 현대사에서는 미친 짓거리가 되는 거죠. 돈이 되지 않으니까. 어? 어, 어. 자, 이 시인의 화자 나를 오기원 작가 자신이 한다면 나도 시인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또 뭐 한대요? 시를 공부한대요. 이 미친이라는 건 그래서 시를 공부한다는 건 정신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있는 반어적 표현 혹은 자조적 인식. 돈 안 돼, 미친 짓이야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것도 되게 강력하죠.
프란츠 카프카의 어떤 사상이나 작품에 대한 저 어떤 지위가 이런 돈으로 매겨지는 거겠습니까? 싸니까 마시는 겁니다. 메뉴판 형식을 빌려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되고 있는 현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 정도를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은, 이건 뭐랑 같이 배웠지, 너네가? 아마 저거랑 배웠을지도 모르겠다. 김순수의 꽃, 라디오와 같이 켜고 끌 수 있다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인가? 그 작품.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나 작품은 안 나오겠죠? 장정일의 하숙. 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볼까? 보죠.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빼죠. 음, 가와 적절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 문명이라는 세태비 공통 주제 확인해 보면 서구 문화를 우월하게 느끼는 서구 문화 우월주의 그거는 얘 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패단일지도 모르죠. 이런 물질 문명. 폭력 아니에요. 정체성 혼란도 아닙니다.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다의 내용은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가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메뉴의 상징적인 의미, 정신적 가치의 상품화. 이렇게. 그 정도면 되겠는데 뒤 답이 잘 보시고요. 3번의 기억은 반어법수였습니다. 모라니 비까지는 역설법이고요. 이건 사랑과 이별 플러스 마이너스 역설입니다. 요거 반어예요. 진달래 꽃은 반어입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마이너스 플러스 역설 괴로웠던 마이너스 행복한 플러스 역설. 아 이거 반어로도 볼 수 있는데 문제 별로 안 좋은데 이거 3번도 반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요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답 두 개네. 근데 여기에서 더 선명한 건 얘니까 얘를 잘 알아두고 답이 두 개. 문제 별로 좋지 않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요게 한번 보죠. 메뉴판도 물가 상승 아닙니다. 메뉴판 물질적 가치를 규격화 메뉴판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가 들어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규격화한다는 게 문제.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메뉴판을 통해 잘못된 경제 정책 아니고요. 메뉴판 형식을 빌려 부정적 때. 자, 답은 4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가치를 어, 규격화, 틀에 맞춰 짜 넣는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문제는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환원해서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물질적 가치를 규격화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싸다 싶다가도 국밥 한 그릇인데 3,000원이면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그래서 뭐예요? 성찰하는 거죠. 시인으로서 자신의 시가 과연 그러한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성찰하는 겁니다. 자, 둘이 대화를 한다고 쳤을 때 시 한 편이 커피값만 못한 현실이 안타깝군. 근데 커피값 여기는 시 한 권이 3,000원입니다. 시집엔 시가 수십 편 들어가 있죠. 그럼 시 한 편이 커피값 못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좋은 시 한 편 주는 감동은 대단한 거야. 그렇지? 그런 대단한 감동을 주고 싶은 거죠. 여기 시의 화자는. 너는 세상 물질 너무 모르는구나. 시가 도대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 시가 가진 의미를 세상의 물질의 이치로 따질 수는 없잖아. 지금 세상은 정신적 가치도 물질에 너무 따지는 것 같아. 3번이겠죠, 3번. 이 작품은요, 화자가 일단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의 스승입니다. 이고인데 이 사람은 시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문제의식은 뭐냐면 요즘 시대의 시를 공부한다는 게 요즘 시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시를 공부한다는 건 미친 행동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거지. 현대 사회를. 시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어가? 이걸 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시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따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녀석의 하숙방 벽에는 리바이스 청바지 정장이 있고 스타만 살때 영문과 리포트, 영안사전, 켄트종 꽁초, 담배 이름, 시다버린 설렘, 플레이보이, 파이오니아 앰프 다 이거 뭐야? 서양 음악, 서양 문화, 문문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좀 비판적인 태도로 화자가 관찰하고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와 보기 시의 시적 화자는 보기 시적 화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오케이. 시적 화자는 문제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오케이. 보기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 그냥 언급만 하고 있죠. 일단 객관적인 태도. 일단 비판적인 작품이긴 한데 일단 드러내는 어, 자세가 뭐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과 서정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의 시적 화자, 시적 대상과 서정적 동일성. 봅시다. 여기서 시적 대상이 누구냐고 관건이에요. 메뉴판으로 볼게요. 자, 이 메뉴판을 시적 대상이라면 서정적 동일성 이런 단어 처음 보겠지만 서정적으로 빼겠습니다. 동일성. 메뉴판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메뉴판을 통해 메뉴판을 통해 현대적인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하나 더 하지. 뭐였지? 네. 슬픔이 기쁨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걸 빠뜨렸네.
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어제 눈 왔다 너네 알고 있냐? 깜짝 놀랐잖아. 음, 여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 잠시만요. 이름 좀 다르게 해야 되네. 자, 지금 파일로 또 보냈습니다. 나중에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끝났어.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이 작품은. 자, 여기 제목 이거죠. 슬픔이 곧 나, 기쁨이 곧 너. 너가 바로 청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기쁨이라는 감정을 나와 너로 의인화한 작품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권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슬픔은 여기서 나오는 기쁨, 웃음과 대비되죠. 이때 슬픔과 기쁨은 이기적인, 무관심한 이웃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때 슬픔은 이웃에 대한 관심, 연민, 배려의 감정입니다. 주겠다, 보여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역설. 자, 왜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에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여기에서 음, 슬픔, 슬픔의 평등한 얼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쉼표, 차별적이고 음, 이기적인. 가만히 덮인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던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가 죽인 건 아니에요. 자, 너의 사랑은, 너의 기쁨은, 너의 사랑은 그 무관심함이 속성입니다.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한방눈을 멈추게 하겠다. 한방눈은 화자가 볼 때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 멈추게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추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춥고 혹독하게 만드니까. 한방눈 내리면 누구나 좋아하겠어. 너나 좋아할 눈인 거지.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웠더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능귀를 너와 함께 얻겠다. 그런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너지만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하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런 내용. 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죠. 어째서요? 어디로 갔지? 잠시만요. 너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명시적은 겉으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청자죠. 그다음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부분. 그다음 이거 슬픔을 평등한 얼굴. 그래서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리적 상황을 통해 상막한 현실. 뭐 할머니와 너 대리적인 상황. 특정 종교라며 사용해서 화제의 의지, 뭐뭐 하겠다, 뭐뭐겠다, 뭐뭐겠다, 뭐뭐겠다라는 걸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예찬하는 태도. 예찬하는 태도는 안 보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찬느냐 아니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그러지 못하는 기쁨에게 너에게 행하고 싶은 행동들 얘기하는 거죠. 함축적 의미가 다른 거 사랑, 너, 무관심, 눈물, 기쁨, 눈물이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좀 봐주시면 돼요. 여기 정리된 것만 잠깐만 봅시다. 통사 구조, 문장 구조와 종결어미의 반복적 사용.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런 구조로 또 드러나 있죠. 여기 뭐를 위해 주겠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런 구조, 통사 구조, 어미의 반복적 사용, 역설적인 표현, 아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대상 의인화한 표현, 특히 슬픔의 평등한 얼굴, 그다음 학교에서 설명했을 때 요것도 의인화라고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의인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설명에 따르면 일단 나라고 하는 가치관은 슬픔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진 너, 맹목적인 차별적인 기쁨과 웃음을 가지고 있는 너. 그 나와 너의 관계인데 나는 그런 점에서 슬픔이라고 할 수 있고 너는 그런 점에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나와 너를 슬픔과 기쁨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건 의인화는 아니죠. 근데 거꾸로 슬픔이 기쁨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읽어내면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의인법인 거 맞습니다. 다른 것들 됐고 요게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꼭 좀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추가되는 작품은 다 얘기했고 수요일 날 모든 문제를 얘기해 줄게요. 지금도 와요. 바람도 많이 불어. 어제 비도 왔어. 맞아. 아까 얘기했던 거구나. 수요일에 들어왔네 언제?
좋아. 정진이랑 수연이가 안 들어왔는데 요거는 수업한 거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